자, 오늘은요, 공급 사슬 관리,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이 운영 관리라는 학문의 분야는요, 아주 오래전에는 어느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운영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경제가 이렇게 글로벌라이즈 되지 않았었죠. 전 세계 각국에 지금 뭐 생산 기지라든지 판매 법인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은 시절에는 자기 회사 내부만 이제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업 내부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고객에게 뭐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다단계의 생산 활동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기업의 생산 기지 혹은 판매 법인 이런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즉 체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 사슬이라는 개념이 대두됐고요.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는 그 범위는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졌죠. 그래서 이 넓은 범위를 다루는 또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과 향후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사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급 사슬, 그 개념은요, 공급 사슬 네트워크이라는 말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기업 간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가운데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지금 고객들이라고 치면 우리가 직접 고객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분배업자나 도매업자들에게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분배업자나 도매업자가 또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전달해주고 그 소매업자가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제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우리의 뒤쪽에는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그렇게 수많은 층의 우리의 협력사들이 아마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일종의 공급 사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일렬로 된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란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이 그냥 서플라이 체인이라 부르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서플라이 체인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런 용어를 써왔습니다. 자,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에서요, 저 공급자 쪽 사이드, 즉 하청업체, 원재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저쪽 방향을 우리를 기준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 있다, 업스트림 쪽에 있다라는 말을 쓰고요. 고객 쪽 사이드를 하류, 다운스트림이다. 자,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 하류라는 구분을 할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 방향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 같은데요. 원자재를 최종 고객에게 완제품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거래 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의 네트워크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자재, 인적 자원, 정보,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아주 총체적인 개념이 바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공급 사슬이라고 부르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사실은 이게 인 클래스 학생들을 마주보고 강의를 할 때는요, 항상 제가 일종의 게임을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온라인 강의니까 게임을 직접적으로 같이 해볼 수는 없고요. 제가 그 게임의 어떤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학생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바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플라이 체인 게임이라는 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제가 학생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 서플라이 체인 상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플레이어들이죠. 그 플레이어들의 역할을 하나씩 맡는 거예요. 좀 실질적으로 제가 게임을 하면
자, 일반적으로 제가 고객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 학생이 소매업자의 역할을 하고요. 다른 학생은 도매업자, 다른 학생은 배급업자, 다음은 제조업자. 그리고 주로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급업자의 역할을 컴퓨터가 하도록 시키는데요. 뭐 게임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게임을 통해서 각 플레이어들이 맡는 역할은 단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단 하나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매주마다 나는 몇 개의 물건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몇 개의 물건을 주세요 라고 주문을 내리는 거죠. 물건 15개 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소매업자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주는 거고요. 물건이 없으면 저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소매업자는 소매업자대로 나름대로 도매업자에게 주문을 내릴 수 있고요.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노란색의 화살표 방향은요. 주문의 흐름 방향이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은요. 제품의 흐름 방향인데요. 그러한 역할을 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를 맡은 친구는 공급업자, 즉 컴퓨터가 제가 일을 시키는데요. 컴퓨터에게 주문을 내리고 아주 똘똘한 공급업자의 역할을 하도록 제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자는 아주 제때제때 물건을 잘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소매업자에게 물건을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만약에 소매업자가 물건이 없어서 못 주면 저에게 미납 벌과금을 물게 게임의 룰을 하나 정해놨어요. 즉 내가 15개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소매업자가 10개밖에 없었다. 그럼 10개는 저에게 주고요. 5개를 못 주었으니까 5개 곱하기 개당 2불씩 해서 저에게 10불의 벌과금을 물게 하는 거죠. 물론 게임이니까 그냥 기록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매업자는 저에게 벌과금을 물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미리미리 아주 엄청난 양의 주문을 도매업자에게 해서 미리미리 물건을 많이 받아 놓는 거예요. 즉 재고를 많이 쌓아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우리가 수업에서 재고가 많이 있으면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따지겠습니다만 아주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물건의 수량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고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 친구가 매주마다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20개의 재고를 그냥 갖고 있었다. 그러면 20 곱하기 1달러. 그래서 이번 주에 20달러의 비용을 묻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소매업자, 도매업자, 배급업자, 제조업자 네 사람이 모두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소매업자에게 고객은 저고요. 도매업자의 고객은 소매업자가 되겠고요. 배급업자의 고객은 도매업자가 되겠죠. 제조업자의 고객은 배급업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각자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은 단 하나. 저는 주문을 내리고요.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주문을 내리고요. 도매업자는 배급업자에게 주문을 내리는 이 활동을 매주마다 동시에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게임의 어떤 룰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을 하고 나면 이거는 어느 한 클래스에서 학생들과 같이 게임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객사가 아까 제가 맡는다고 했고요. 어느 한 학생이 소매업자, 또 다른 학생이 도매업자, 다른 학생은 배급업자, 다른 학생은 제조업자. 그리고 컴퓨터는 공급업자 제일 끝에 위치해 있었고요. 즉 우리의 전문 용어를 쓰면 서플라이 체인의 최상류에 그 컴퓨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주로 안 하고 월로 했군요. 매월마다 한 번씩 의사결정을 한다고 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 고객으로서 사실 이 서플라이 체인은요. 최종 고객인 저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5개, 8개, 9개, 7개, 뭐 9, 7, 15, 6 이런 식으로 저는 최종 고객으로서 주문을 했어요. 이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5, 8, 15, 15, 15, 20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배급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0, 0, 10, 15, 10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문량의 변화를 각자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파란색 선은 고객사, 빨간색은 소매업자, 초록색은 도매업자, 보라색은 배급업자, 이 옅은 하늘색은 제조업자. 보시면요. 이 숫자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고객사인 저의 수요는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닥에서 좀 기고 있죠. 근데 저의 주문을 받았던 이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저보다 조금 더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도매업자는 조금 더 큰 변화, 배급업자도 변화가 있었고요. 큰 변화, 제조업자는 또 큰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네요. 자, 이런 식의 변화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 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발견하느냐. 제가 이 15개월 동안 매월 한 번씩 주문하는 이 게임을 했는데요. 최종 고객은 15개월 동안 총 105개밖에 주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소매업자는 이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은 313개를 주문했고요. 도매업자는 이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0개가 넘는 주문,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자는 다시 작아졌는데 사실은 이 제조업자가 작아졌던 이유는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제때제때 대응을 잘 해줘서 사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요. 이 서플라이 체인이 길면 길수록 그 값이 점점 커집니다. 사실 이 평균 값이 커지는 것, 즉 이 수량을 합한 값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통계학에서 쓰는 분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분산이라는 건 뭔가요? 고객사인 제가 숫자가 이게 항상 똑같지 않았죠? 계속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숫자의 변동폭이 얼마나 큰지를 통계적인 분산이라는, 즉 variance라는 통계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던 거죠. 보시다시피 제가 주문한 그 수량들은 분산이 2.1밖에 되지 않고 소매상은 68,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즉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주문한 양은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는데요. 저 밑에 제조업자의 주문량은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요. 방금 제가 학생들과 게임을 했던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서플라이 체인은요. 모두 이러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자, 그 현상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하죠. 불휩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휩 이펙트, 채찍 효과. 공급 사슬의 상류로 올라갈수록, 즉 제조 쪽으로, 제조단, 공급단으로 올라갈수록 수요의 변동폭이 점점 커진다.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수요는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현상에는요,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회사의 최종 고객의 수요가 파란색, 지금 다이아몬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수요량이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파란색 선은.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매상은 어떻게? 같이 평균이 증가하긴 하는데 주문량이 변동폭이 크게 이렇게 변화하면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을 채찍 효과라 부르고요. 저러한 용어가 이름 붙었던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사이드에서 제조업자 사이드로 갈수록 그 주문량의 변동폭이 점점점 커진다는 뜻인데요. 자, 이 선이 마치 채찍의 움직임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채찍을 가지고 어떤 가축을 길들일 때 긴 줄로 연결된 채찍을 가지고요. 손목에서의 조그만 변동, 즉 제가 손목이 움직이는 거리는 얼마 되지 않죠. 조금만 움직여도 그 채찍의 저 끝에서는 아주 큰 움직임을 나타내고 가축을 이제 때리게 되는 거죠. 아하, 애초에는 조그만 변동에서 시작했으나 그 채찍의 끝에서는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에서 주문량이 가지는 변동의, 즉 수요의 변화량이 공급단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그래서 채찍 효과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채찍 효과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즉 수요의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는요. 이 상류 쪽, 이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 있는 이 플레이어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어떨 때는 주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양의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많은 페널티를 물어야 될 수도 있고요. 고객에게 실망을 안기고요. 또 그것을 허겁지겁 만들면서 과도한 어떤 비용을 들어가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생산을 하고 나서도 늦게 배달해 주니까 급하게 예를 들어서 배를 실어서 보낼 것도 자동차로 보내야 되고 자동차로 보낼 것도 비행기를 실어서 보내야 되고 점점점 운송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채찍 효과는 서플라이 체인의 그 효율성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가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나서요. 각자의 그 방금 보셨던 그런 그래프 수치를 가지고 일단 단위 재고 비용은 1달러, 단위 미납 벌과금은 2달러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고요. 소매업자가 그 15개월 동안 가졌던 재고 수량, 총 수량 기록하고요. 미납 수량을 기록해서 1과 2를 이렇게 각각 곱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15개월 동안 소매업자는 총 재고 비용과 총 미납 벌과금을 토탈 얼마를 들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주로 이 서플라이 체인에 이 친구가 하류에 있고요. 이쪽이 상류에 있는데 제조업자는 제가 아주 영리하고 영특한 컴퓨터가 지금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배급업자가 가장 힘든 포지션에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했죠. 어디에서 어느 학생들과 게임을 해도 항상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요. 단 숫자는 조금씩 다르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이요. 제가 지금 게임처럼 했지만 실제 현상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실제 현상에서 만약에 배급업자가 실패한다면 물건의 공급에 실패하면 도매업자도 소매업자에게 물건 전달하는 걸 실패하고요. 소매업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재고 수량과 미납 수량을 좀 더 떨어뜨려서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 모든 업체들이 우리의 어느 하나의 큰 커다란 그룹 계열사였다. 즉 우리가 한 식구였던 거예요. 한 식구라면 사실은 최고 경영진의 관심은 이 총 비용이 되겠죠. 이 총 비용을 과연 어떻게 줄일까? 즉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현재 현장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공급 사슬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란 말은 크게 보면 목적, 목표, 대상, 방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공급 사슬 관리를 하는 목적은 즉 공급 사슬을 관리하자는 건데요. 자,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 이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급 사슬 관리의 목적은요.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다. 자,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 보다 나은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고객이 달라고 할 때 제때제때 물건을 공급하는 거예요. 좋은 품질의 물건을. 그리고 그렇게 제때제때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많은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면 되지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서플라이 체인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시스템의 전반적인 비용을 다 최소화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고 싶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라는 것들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혹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보다 정확한 수량으로 보다 정확한 장소에 제때제때 정확한 시간에 이러한 생산과 유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냐? 서플라이 체인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에요. 공급자, 제조업자, 창구업자, 보관업자, 그리고 소매상 등등. 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방법을 추구해야겠죠.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대상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가 최선을 다한다고 전체가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다. 최선의 결과를 얻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최선을 다한다고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최선의 결과를 얻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종의 조정과 협력의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한 것들을 일단 통합이라는 말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주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제품을 일단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면서 그런 일을 하려면 일단 아무래도 방금 아까 게임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재고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를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재고는 원자재도 재고고요. 제공품, 즉 반제품 같은 것도 다 재고고요. 완제품도 다 재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이런 제품들이 다 재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용도별로 제가 앞선 시간에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도별로도 다양한 용도의 재고의 이름이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같은 재고지만 용도별로 좀 구분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주기 재고부터 한번 보시죠. 사이클 인벤토리. 자, 주기 재고는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을 한다면요. 생산을 해서 재고가 쌓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멈추면 계속 소비가 되니까 팔려 나가니까 재고가 줄어들고요. 또 생산을 하면 쌓이고요. 줄어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아왔다. 물건을 받아오면 쌓이고요. 또 팔려 나가다가 또 주문해서 사오면 쌓이고 팔려 나가고. 자, 이런 사이클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런 식의 재고를 우리가 주기 재고라고 부르는데 주로 왜 이런 사이클에 대한, 즉 어떤 경우는 큰 사이클을 유지하고요. 어떤 경우는 작은 사이클을 유지할 텐데 그 차이는 주문 비용의 절감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내리는 거죠. 즉 한 번 주문할 때 운송 비용 같은 게 든단 말이죠. 자, 그때 이왕이면 많이 주문을 하는 것이 주문을 한 그 트럭에 물건을 꽉꽉 채워서 운송하기 때문에 아마 운송 비용의 절감, 즉 주문 비용이 좀 절감되는 거죠. 반면에 왜 우리가 커다란 어떤 할인마트에 가서 많이 사면 좀 할인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거래,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많은 수량의 제품을 구입하면 기존 표준 단가보다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할인의 어떤 개념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이 10개인데도 불구하고 100개씩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단가가 싸지니까. 두 번째, 안전재고.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재고를 유지하는데요. 워낙 유행에 민감하고 짧은 주기를 가지는 아주 패셔너블한 제품들, 그리고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 제품들, 그런 것들은 수요의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재고라는 개념을 가져간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재난 구호 물품도 마찬가지겠죠. 갑작스러운 재해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니까요. 자, 다음 예상재고인데요. Anticipatory Inventory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담배값이 오른다라는 정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흡연자들은 미리미리 담배를 막 사서 구매해서 재해 놓죠. 즉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미리, 지금 당장은 그 제품이 필요 없지만 미리 사놓는 경우, 또 그런 것도 예상 재고의 한 형태죠. 천연가스는 겨울철에 많이 소비가 되는데요. 겨울철이 되면 소비가 많으니까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여름철에 좀 미리 사놓자. 자, 이것도 예상 재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 재고는요, 여름에 많이 팔리는 제품을 겨울철이나 그 여름철이 아닌 시즌에 많이 좀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여름에 워낙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제품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절 재고라고 하죠. 운송 재고는요,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그 재고의 형태인데요. 즉, 수송 중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제품들. 자, 그런 것들이 모두 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재고의 용도별 다른 호칭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볼 텐데요. 재고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 회사가 있고요. 우리 회사 안에 재고 제품들이 이렇게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즉 재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객사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사가 있습니다. 재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메커니즘이 과연 어떤 선후 관계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고객사가 우리에게 주문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물건을 줍니다. 그럼 재고가 줄어드는 거죠. 즉 재고가 줄어드는 이 메커니즘은요,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와의 관계, 즉 다운스트림과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재고가 줄어들었을 때 이제 너무 재고가 작으니까 좀 채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고객사에게 주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물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 재고가 늘어나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재고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어느 화살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느 화살표를 통제할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고객이 우리에게 주문을 내리는 것 통제할 수 없죠. 언제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건 고객이 결정할 일이죠. 그 다음에 주문을 받고 나서 우리가 물건을 주는 것, 이것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있으면 줘야 되는 거고요. 없으면 못 주는 거죠. 네. 다음에 우리가 주문을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언제 주문하겠다, 얼마만큼 주문하겠다. 그 다음에 공급사가 우리에게 물건을 주는 저 행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그들이 있으면 주는 거고요.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 손밖에 있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는요, 이 공급 사슬에서 우리를 기준으로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 사이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저 동그라미 화살표 하나뿐이고요. 저 동그라미 화살표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즉, 언제 주문할 거냐, 혹은 언제 생산할 거냐. 언제 생산할 거냐라는 얘기는 이 공급사가 남의 회사, 우리 공급업자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자회사다, 혹은 우리 회사의 공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생산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음, 얼마만큼 주문할 거냐. 저 화살표에서 이 질문에 똑같이 답해서 저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 생산할 거냐, 혹은 얼마만큼 주문할 거냐.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러한 두 질문의 답을 아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비용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한번 따져보죠. 자, 먼저 구매 비용, purchasing cost라고 하는데요. 구매 비용이라는 것은 재고 가격에 의해서 주문 시에 소요되는, 즉 재고 물품의 가격에 의해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 즉 물건 하나에 100원이다. 내가 10개를 산다. 그럼 1,000원이 되는 거죠. 즉 가격과 수량을 곱하면 구매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고정 가격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런데 구매 비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대량 주문을 할 때도 있어요. 대량 주문을 해서 수량 할인, 즉 가격에 디스카운트를 좀 받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재고는 좀 늘어날 거고요. 대신 구매 비용은 줄어들 겁니다. 주문 비용은요, 자, 오더링 코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수량에 큰 상관없이 운송, 판매, 관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즉 수량에는 관계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운송 비용이에요.
제가 트럭 한 대를 몰고 가서 예를 들어 청바지 한 5벌을 싣고 오는 거나 트럭 한 대를 몰고 가서 청바지 3,000벌을 싣고 오는 거나 트럭 운송비는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주문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트럭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즉 운송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뜻에서 수량에 큰 상관없다는 말을 썼고요. 물론 수량이 아주 많아지면 트럭이 2대, 3대, 여러 대 움직이니까 운송 비용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단위 제품당 운송 비용으로 따지면 또다시 큰 수량에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자, 다음 셋업 비용. 직접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우리 이전 시간에 봤다시피 셋업 타임을 가져야 돼요. 기계를 좀 시운전을 시키고 뭐 이런 데 드는 비용이죠. 다 같이 주문 비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 비용. 자, 이것은 재고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드는 비용이에요. 영어로는 holding cost, carrying cost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창고비, 인건비, 운영비, 이자, 보유 시간에 따른 제품의 가치 감소분, 저런 게 전부 다 재고를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유함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죠. 사실은 이 보유 비용이 보통 제품 원가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자, 다음 고갈 비용, 자, shortage cost인데요. 자, shortage cost는 한마디로 물건이 고갈되어서 없어서 드는 비용이에요. 재고 부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판매 기회 손실로 인한 기회 비용. 이번에 팔 수 있었어요. 팔아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는데 단지 재고가 없어서 그 이윤을 못 챙겼잖아요. 자, 그러면 기회 비용이 발생한 거죠. 또 고객의 불만족. 저 회사는 물건 달라 할 때마다 못 주더라. 그래서 우리 공장의 운영에 힘들었다. 자,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우리 회사로서 큰 타격입니다. 고객의 불만족이 발생해서 일종의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이처럼 재고와 관련된 비용이 다양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비용들은 또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대량 주문을 하면요, 보유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보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고 수량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고갈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맞습니까? 예.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는 다음 강의에서 볼 텐데요. 재고와 관련된 비용들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내용은요. 공급 사슬 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재고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 재고를 어떻게 구분하고 핵심 질문이 무엇이고 재고와 관련된 비용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들을 밝힌 이유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좀 과학적인 재고 관리의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오늘 이 정도의 이해를 잘 하신다면 다음 수업 시간에도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